안녕하십니까. 한국지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그 공식 유튜브 채널 안전업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안사고조사론 저자와 함께하는 집안치마 사고의 이해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사고조사론 저자이신 다산 ENG의 조성화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좋은 책을 쓰셔가지고요. 너무 분량도 많고 방대해서 제가 읽느냐고 아주 힘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다 모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 정도 이걸 준비를 하셨나 궁금한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책으로서 쓰는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 얇은 경험에, 이제 한 30년 되는 경험에, 종합편, 스스로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영향력 있는 집안 사고가 일어날 때, 네. 이 어떤 대중이 갖고 있는 막연한 공포 또는 그것에 뭘 이해했다는 정책 방향의 어떤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네.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세 편으로 구성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던 아니면 사고 조사를 하던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전부 다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고 결국 그것을 해결을 하나하나씩 해 나갈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되고 네. 우리 집안공학자들이 쓸 수 있는 기반이 더 서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였고요.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하자 보니 지방공학적인 기본 이론도 말씀드려야 되고 또 사례들도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글로서 어떤 설계 도서로서 나타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1편에서는 집안공학적인 어떤 기본 지식 또 여기에 활용되고 있는 제 이론들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특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집안공학적 이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땅,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학뿐만이 아닌 과거의 역사, 뭐 지질적인 배경, 지형적인 배경, 또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지형이 인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과거의 역사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녹아져 있는 뭐 지명 같은 거 이런 걸 또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편에서 집안 사고에 관련돼서는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 보고 제 경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경험을 거기에 재해석해서 녹여내려고 했는데 그 네 범위는 지방 굴착 문제, 특히 네네네. 도심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지방 굴착의 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뤄져 있고 또 한 가지는 터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약 지반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다뤄져 있고 또 가끔은 특히 요새는 여름철에 집중 강우 시에 사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집안 사고들도 함께 아우러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제 3편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고 또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자들이 어떤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문서화되고 도면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논리 전개라든지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저의 생각도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이 어떤 사회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제 3편에서 다뤘고요. 그것이 합쳐져서 집안 사고론이라는 책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간은 우리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1편은 이 우리 학부생들이나 네, 네. 또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참 읽었으면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편부터는 보다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또 거론이 되고 기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2편과 3편에 대한 내용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이제 그 2편의 사고조사 편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좀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우리 조성호 부사장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장이 집안조사 조사공학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용어들이 문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좀 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기술이 발전한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 국토부에서 통계 분석을 했어요. 1년에 한 190건 정도 집안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우리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법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감소 추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획기적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숫자 감소하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오히려 서울 지역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 문구가 마음에 와 닿던 게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기술이 발전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안 침하 사고가 계속 뭐 발생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 시공적인 또는 설계적인 실패를 통해서 기술이 발전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면서 실패라고 하면은 뭐 치마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뭐 붕괴를 한다든지 이런 현장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사고 현장에 관련된 자료들을 입수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고조사의 그 보고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페이퍼들이 주로 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표되지 않은 그런 원인 또는 공표되지 않은 사고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갖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하이라이트 시킨 것 중에서 실패를 통해서 기술이 발전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얘기가 아니고 지방공업 자체가 실패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발전되어 온 기술입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우리 이 사회 분위기가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을 묻고 또 그것을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노출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쌓여져 나갈 때 관계되는 기술자들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들이 좀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9쪽을 보면은 이제 그 집안 사고의 원인별 분류를 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총 뭐 6개 이렇게 항목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100% 동의하는데 1번 집안조사 예, 이 예. 부분에 대한 그 오류 이런 것들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네, 좀 중요하죠. 특히 집안 사고와 관련돼서 이 집안 정수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변형률과 그러니까 응력 수준에 따른 딱 고정된 값이 아니고 응력 수준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안 굴착에 대한 집안 정수하고 음, 사면 안정에 대한 집안 정수, 그다음에 오랫동안 천천히 하중이 작용되는 연약 집안에 대한 집안 정수, 똑같은 점토, 똑같은 모래를 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집안 정수가 선정이 돼 줘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과 관계, 응력 수준과 관계되는 집안 정수가 적절히 선정되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가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돼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 두 번째 해석 모델의 오류인데 이건 첫 번째하고 저는 좀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뀔 거는 같은데 우리 그 파괴 기준에 모클론 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네네. 뭐 대부분 그렇게 다 쓰죠. 네네. 그래서 네네. 사실상은 실질적인 거동 자체가 그런 지방 거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매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그 머클롱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은 뭐 우리가 늘 느꼈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그 점토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머클롱을 대체할 수 있는 캠크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해석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네. 해석은 예측에 대한 것 또는 집안 사고 나왔을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엔지니어가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네. 그 결과를 어떻게 실제 거동과 연결시키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그 수치 해석 자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전형적인 고동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수치 해석의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되지 수치 해석 결과가
맞다고 보고 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거기다 넣으면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예, 예. 거는 기술자가 과연 이런 어떤 그 집안 거동을 예측을 할 때 과연 전형적인 건 무엇이고 오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를 먼저 마음속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주변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집안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관련된 어떤 왜 그러냐면 우리 치마나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 지하수로 기인한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수와 관련된 시험들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요. 지하수의 문제에서 일단은 뭘 먼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과연 지하수의 흐름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래서 저는 지하수의 조사는 지점 조사를 확장을 시켜서 평면적이고 좀 그 지하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지하수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주된 것이 될까라는 고민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하 구착 문제라든지 또는 연약지방 문제라든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은 지하수의 방향 또 지하수의 유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함께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집안 조사하시는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애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고 사례를 몇 네네. 가지 제가 네네. 뭐 우리 시청자들이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은 또는 네네. 규모가 좀 큰 네네. 가급적이면 좀 최근에 있었던 예, 뭐 예.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2018년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유치원 붕괴 예, 예, 사고 예, 예. 내용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사지에서 과연 앞에 부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되었을까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한 가지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집안조사의 내용이 지층 구조나 아니면은 지층의 안반의 방향성이 설계 때 한 거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 이 사고 난 현장 쪽으로 흐르고 있는 안반선을 거꾸로 적용해서 당시 소일 레일링을 적용해서 그것이 불안정성을 초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었던 CCTV 영상을 보고 네. 어디부터 분기가 시작되어 있고 또 어느 범위까지 분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그 자료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붕괴되는 지역에 CCTV 자료가 거의 없죠. 예, 별로 없죠. 근데 여기는 이 현장 주변에 비록 흑백이고 영상 또 화질은 좀 낮았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보시는 사면의 우측부터 좌측으로 옮겨가면서 붕괴가 한 1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자 그 주변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집안 조사가 지금 부사님께서는 뭐 상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는 옳으신 말씀이고 그 집안 조사 위치 자체가 그 설계 당시에는 원래 그 건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 위치에서 하지 못해서 뭐 이런 문제도 좀 있었다 이렇게 그런 좀 것도 얘기 있죠. 그러니까 집안 조사 지금 사고 난 현장 그 주변에 지층 조사를 할 때는 마땅히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이 일정 간격을 더 해야겠지만은 지금 여기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시추조사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설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지하구착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럼 이 사고는 집안 조사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크게 배경이 되는 것이 집안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사면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많은 인명사고 16분이 돌아가셨고 66분 거의 70분 가까이 지금 사상자가 난 그런 사고죠. 그리고 산사태 이제 토속류의 그 피해가 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산사태 토속류가 일어난 지역의 기반함이 뭘까? 근데 상당수가 편마함이었습니다. 물론 우면산도 편마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편마함이라는 특성 자체가 어떤 거냐면
토심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풍화가 되다가 장석류가 끼어 있는 지층을 만나면은 풍화가 돼서 점토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침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물론 많이 왔습니다. 뭐 하루에 300mm 뭐 이상 왔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편마음의 특성과 더 더불어서 식생 조건이 대형 화력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그래서 뭔가 땅과 이렇게 딱 앵커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됐던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벌써 한 15년 거의 된 그런 사고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사방 사업을 통해서 미끄러져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산 전체를 사방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토속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요건들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서울의 지역의 편마음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예찰 활동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사고 사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거는 우리가 2011년도에 이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산사태 위험지구로 거의 한 3만 건 정도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뭐 지방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한 가지 토속류의 문제점이 뭐냐면, 좀 전에 지질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경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전에 징후가 있으면은 대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억제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발생하는 것이 토속류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수만 건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이 예찰 활동, 예방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장마 기간이 제일 길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끔 산사태 위험도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낮은 지역,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성이 별로 없다라고 한 지역이 어떤 행위가 있었냐면은 인위적으로 개발한 행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산 중턱 내지는 뭐 7분능선 이상에서 그런 저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토속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산사태 관련되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위적인 개발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영향이 반드시 산사태 위험을 평가할 때 가미가 돼서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터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태백시의 소란터널, 그죠? 근데 최근에 뭐 장대 터널이 별로 없었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뭐 GTX 사업이 이제 최근에 나오면서 그 전에는 한창 동안 좀 휴직이었는데, 요 사업은 굉장히 긴 나툼으로 되어 있는 16.2km 사업인데, 요걸 제가 가져온 거는 좀 지질적인 특수성 때문에 한번 제가 가져왔거든요.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석회암이라고 했을 때 그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대략 뭐 저기 삼척, 영월, 단양, 그다음에 청원, 청주 부근까지, 또 일부 남쪽에서는 무안 지역 이렇게까지도 석회암이 분포하고 있는데, 석회암 지역에서 우리가 유명한 것들이 석회동굴이 되겠죠. 석회동굴이 지표면까지 확장되는 것이 지금 그림에 보면 이렇게 싱크홀처럼 생기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되겠는데, 이 석회암 지역을 통과할 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상이든지 아니면은 저기 싱크홀상의 공간들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하이라이트 시킨 것 중에서 석회암, 사암, 쉐일 여러 암종이 시대를 달리해서 분포하고 있다라는 그만큼 복잡한 지질 구조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특히 저 함탄층은 약간 그 우리가 팽창성 안반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과다 변이도 뭐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뭐 함몰 사고를 떠나서라도 제가 듣기로는 소란터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뭡니까 그 건축 관계까지 들어와서 팽창을 한 구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석회암에서는 그렇게 스퀴징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노출되면서 지하수와 함께 연결됐을 때 해방된 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거동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집안 함몰 사고를 한번 쭉 모아봤어요. 쭉 네네. 모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연희동 사고도 있고 뭐 부산 사상구 뭐 사고도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키워드로 본다면은 저는 노후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 상부 한 첫째 단, 둘째 단들은 다 노후화와 관련된 그런 사고들이었고 우측의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이거 부착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규모도 더 컸었고 하는 부분인데요. 노후화가 된다는 얘기에서 어딘가 흙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하수도관에서 빠져나온 사례가 많이 있었고 위에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였냐면 저 장안평이었는데요. 공동구 그 환기구 옆에 되메우기가 되는 과정 중에 협소 공간에서 되메우기가 됐을 때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짐이 불량해서 치마가 일어났던 저때 기억으로는 20살 청년이 저기 빠졌던 그런 사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시켜주신 연희동 부산 사상구는 제가 책을 쓰는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네네네. 책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네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쪽 보면 저 일산 쪽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일산도 보면 저기가 과거에 하천의 내부였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부에 이 퇴적돼 있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퇴적층이죠. 제 4기의 퇴적층이니까 불착 문제 항상 저는 대규모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제2편 그 사고 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래서 일단 특색 있는 그 사고 위주로 제가 좀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3편 논에 네. 대해서 한번 의미 있는 그 문장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의미 있게 봤던 것이 우리 공학적 사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술을 해주셨는데 문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발상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근거와 관찰,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모여졌을 때 정말 중요한 어떤 자료들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네, 의미를 맞습니다.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를 하나 쓸 때도 이러한 공학적인 사고 방법을 통해서 보고서를 쓰고 또는 뭐 현장의 어떤 문제를 우리 관찰할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예, 언급을 예. 해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집안사고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또 뭐 집안이라는 측면이 하나의 단일체라고 보기 어렵고 복합체이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네네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까지 연결되냐면은 결국 유사한 현장, 유사한 조건에서 그 부분을 조심하면은 유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런 부분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고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불확실성이 계제가 되는 지방공항에서 하나의 원인을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그 중에서 큰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이 사고 조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일련의 과정들이 다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부터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제공이 돼줘야 사람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 또는 우리가 공사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정보화 시공이라는 단어가 꽤 오래전에 그렇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정보화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모아야 네. 뭐 히스토리도 알고 뭐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역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통계 분석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당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자들이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기술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내지는 어떤 지식 배경이 뭐냐면은 전형적인 거동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형적인 거동에서 벗어나는 거동이 계측됐을 때 관찰됐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그 현장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민간 현장, 민간 사업 현장의 계측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그 계측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 이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은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이 극복이 돼 있고 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민간공사에서 중소에서는 좀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 얘긴데요. 이 예. 부분은 좀 아주 심도 있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요 문장을 요 13장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사고조사 보고서의 글쓰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조성호 부사님께서 공학자보다는 저기 문학가적인 소질이 다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쭉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람들이 스스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읽어낼 수 있는 보고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보고서만 읽으면 어떤 사고에 대해서 굳이 그 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자기 설명이 가능한 보고서가 저는 가장 훌륭한 보고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뭐 필요한 요소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추천 이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다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을 좀 빠져나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설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답하기 좀 불편하실 것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우리 젊은 우리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반복된 일, 다시 말해서 기존에 또 통키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만 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창의력 있는 글쓰기가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좀 가까운 원인을 찾는다면은 개조식 보고서 저는 굉장히 그뭐 유용할 수도 있고 또 편리할 수도 있는데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데는 좀 불리하다. 개조식으로 요점만 딱딱 써내린 거는 당시 턴키 할 때 많은 양을 제한된 지면에 넣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게 계기가 됐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시대의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을 읽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보다 어떤 그 흐름이 있는 보고서가 좋겠다. 그것이 가치 있는 보고서가 되고 남한테 기여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생각했던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우리 주니어 엔지니어들한테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무엇을 그 생각하는 것을 옮기기 전에 먼저 충분한 사고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화 해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좀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만 쓰려고 그냥 그것만 뱉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글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글이 되고 이러한 생각이 맞습니다.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의 표현은 뭐냐면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목차를 정해라. 그러니까 목차를 정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떤 말을 여기다 쓰고 어떤 자료를 여기다가 활용할 건지가 어느 정도 그려지니까 그걸 된 다음에 살을 붙이는 것이 효율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훈련이 되기 위해 자주 써봐야 되고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읽어봐야 되고 많이 읽어봐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린 사회를 위한 지방공학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에 대한 결론을 여기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열린 해답, 열린 사회 이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있어서 이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를 마무리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열려 있다는 의미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다양한 생각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토론하고 검증하는 과정 중에 진보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렸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지방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그 설계 자체가 확정적인 설계가 아니고 가정적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된 범위의 조건에 맞는 설계이지 우리가 미지의 조건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에 항상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받아들이는 그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걸 알려고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요새 최근에 뉴스 중에서 안타까운 것이 청년 취업 인구가 자꾸만 줄어든다고 그러죠. 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멀리 보고 열정을 갖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뭐 좀 더 오래 산 사람의 그런 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오늘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사고 조사론 조성화 부사장님하고 오랜 시간 그 같이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집안 사고 우리 조사론 많이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많이들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뭐 강의 교재에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아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졸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게 조성화 부사장님 그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반가운 거는 그 현업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이렇게 일을 해주시고 또 우리 엔진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두꺼운 책을 그 중요한 핵심 부분만 오늘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려운 걸음 해주신 조성화 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